우리의 동맹국 한국, 미군 최고의 무기 강철비 받으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군이 미 본토 밖으로는 절대 돌리지 않는다던 두 가지 괴물이 동시에 한반도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이 끔찍한 시뮬레이션을 봐야 합니다. 북한이 핵 버튼을 누를 시 서울 타격까지 단 280초. 서해 건너편 중국이 미사일을 쏘면 불과 1분 30초. 숨이 턱 막히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처한 저주받은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하지만 미 펜타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주라고요? 천만에요. 한국은 적의 목 밑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보호 대상 목록에서 지우고 미국과 대등한 공동 타격 파트너로 격상시킨 진짜 이유. 전 세계가 한국의 이것을 보고 동북아 전략을 송두리째 수정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를 잃으면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터진 질문이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서태평양 전략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 장성 7명과 민간 전략가 4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저는 그중 가장 오래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한반도, 그리고 서해 한가운데 찍힌 빨간 점 하나, 평택. 그 점 하나가 회의실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여기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다시 물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 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입 밖에 꺼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미 국방부에서 30년 가까이 전쟁 시나리오를 설계해온 사람입니다. 이라크의 사막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에서 아군의 시체를 수습한 적도 있습니다. 전쟁을 책으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이 실패했을 때 시체가 몇 구 나오는지 직접 계산해온 사람이죠. 그런 제가 단언합니다. 서해는 동맹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문제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평택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평택에서 오산, 오산에서 대구, 대구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선. 붉은 빛이 지도 위를 미끄러지는 동안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뭡니까? 회의를 주재하던 국방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선을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가며 말했죠. 이 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을 마시려다 잔을 내려놓았죠.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서해가 뚫리면 평택이 무너집니다. 평택이 무너지면 주한미군 2만 8천 명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평양의 질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70년간 쌓아온 동맹체계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냉정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저는 수백 번 이 시나리오를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매번 같았죠. 그래서 오늘 회의의 핵심 의제는 이겁니다. 저는 스크린의 지도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무기 배치도였죠. M176A2, 미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 강철비라고 불리는 무기입니다. 한 번 발사되면 수십 발의 로켓이 동시에 쏟아지죠. 12발의 로켓이 단 몇 분 만에 축구장 수십 개 넓이를 초토화시킵니다. 그 화력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의 집결지, 보급로, 지휘소, 모든 게 잿더미가 되죠. 이 무기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그게 오늘 결정할 사안입니다. 독일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유럽 방어의 핵심 거점이니까요. 나토 동맹국들의 요청도 있었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도 명확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수많은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일본, 필리핀, 괌, 호주. 서류상으로는 모두 그럴듯한 옵션이었죠.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제가 말하자 회의실이 잠시 멈췄습니다. 몇몇이 서로를 쳐다봤죠. 하지만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바스락거렸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토머스 워렌. 버지니아 출신이고 3대째 군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고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에 상륙했죠. 군인의 피가 흐른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육군 포병 장교로 28년을 복무했습니다. 대령으로 예편한 뒤에는 국방부 서태평양 전략 분석실에서 일하고 있죠. 제 전문 분야는 대량 화력 운용 교리와 억제력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전쟁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전쟁을 막는 방법을 연구한다니. 하지만 그게 제 일입니다. 그런 제가 한국을 지목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해 때문입니다.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 전체의 운명이 걸린 전략적 요충지죠. 지도를 펼쳐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해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을 장악하는 쪽이 태평양의 주도권을 쥡니다. 해상 교역로가 지나가고 군사적 이동 경로가 교차하죠. 그래서 미국은 이곳을 절대 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키려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죠. 한국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방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죠. 밤새 정리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첫째, 지리적 위치입니다. 평택은 서해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사되는 화력은 방영 300km 내의 모든 해역을 통제할 수 있죠. 서해 전체를 사정권에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인프라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활주로, 항만, 보급체계 모두 즉시 운용 가능한 상태죠. 새로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치 즉시 작전 투입이 가능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펜을 굴리던 손들도 멈췄습니다. 한국군은 우리와 70년을 함께 싸워왔습니다.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 같은 교리로 훈련하고 같은 체계로 작전을 수행합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신뢰에 금이 간 적도 없습니다.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느낍니다. 한국군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죠. 이런 동맹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회의실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몇몇은 메모를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공식 발표문에는 늘 같은 문장이 들어갑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억제력 강화. 저도 수없이 그 문장을 썼죠. 기자회견장에서, 보도자료에서, 의회 청문회에서.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북한을 진지하게 논의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관리 가능한 변수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들의 재래식 전력은 한국군만으로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죠. 경제는 파탄났고 군사 장비는 노후화됐습니다. 위협적이긴 하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죠. 시선은 항상 더 멀리 가 있었습니다. 서해 너머. 그곳을 모르는 사람은 이 회의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북한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방향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외교적 문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어야 하는 겁니다.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국방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손이 하나씩 올라갔죠.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MEP-792의 아시아 첫 배치지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됐습니다. 독일 다음,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죠. 무게감이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책임감. 이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남아서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평택의 빨간 점,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바다, 서해,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이 바다를 처음 본 게 1998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주한미군 포병대대 작전장교로 파견 근무 중이었죠. 인천에서 바라본 서해의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그저 회색빛 바다였죠. 그때만 해도 한국은 제게 그저
임무지 중 하나였습니다. 지켜야 할 동맹, 미군 화력을 배치하는 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제 인식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면서 한국의 장교들과 대화하면서 이 나라가 단순한 완충지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은 스스로 싸울 준비가 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깊이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장비의 정비 상태, 병사들의 훈련 수준, 장교들의 전술적 판단력,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군의 속도였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움직입니다. 망설임이 없죠. 미군도 빠른 편이지만 한국군의 반응 속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새벽 3시에 긴급 훈련 명령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한국군은 30분 만에 전투 준비를 완료했죠. 미군 부대가 아직 장비를 점검하고 있을 때 한국군은 이미 출발 대기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급하다고 생각했죠.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건 조급함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역사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죠. 느리면 죽는다는 것, 준비가 안 되면 짓밟힌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대신 펜타곤 옥상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국회의사당의 도미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서해의 지도만 떠올랐습니다. 평택에서 시작해 부산까지 이어지는 선. 그 선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하지만 그 선이 버틴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유지되죠. 균형이 지켜지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이 결정이 옳은 건지, M27CKK를 한국에 배치하는 게 정말 최선인 건지. 하지만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한국 말고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헌법 문제도 있죠. 필리핀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정치적 안정성도 의문입니다. 괌은 너무 멀죠. 서해를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화력을 운용할 능력을 갖춘 나라,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예상대로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MB-749A2 한국 배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준비된 답변을 읽었습니다. 수없이 반복한 문장이었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비한 억제력 강화 차원입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조치이기도 하죠.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아무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식적인 답변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하지만 그건 말하지 않는 게 규칙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키는 암묵적인 약속이죠. 기자들도 정치인들도 군인들도 모두 알고 있지만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회의 자료가 쌓여 있었죠. 한국 배치 후속 계획, 훈련 일정, 병참 지원 문서들. 하지만 저는 그 자료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은 변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나라를 봤던 1998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죠. 그때 한국은 지켜야 할 동맹이었습니다. 미국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죠. 외환 위기를 겪고 있었고 군사력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트너가 됐죠.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저조차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저는 많은 나라를 봤지만 한국만큼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죠. 이건 우발적인 선택이 아니다. M27CKK2의 한국 배치는 단순한 무기 이동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죠.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과 함께 가는 겁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서해가 있습니다. 그 빨간 점 하나, 평택.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죠. 회의실에서 누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기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꺼내지 않습니다. 꺼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서해를 잃는다는 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강철비를 보내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죠? 이건 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풀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식 출장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이었죠. 국방부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이 아니라 실제로 그 땅을 밟아야 할 것 같았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제임스 워렌, 22살의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사람, 인천 상륙작전에 포병으로 투입됐고 장진호 전투에서 동상에 걸려 발가락 2개를 잃었죠. 할아버지는 생전에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던 사람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그 나라 사람들은 달라. 눈빛이 달라. 어린 시절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 소식을 챙겨보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서울 올림픽이 나올 때, 한국 자동차가 미국 도로를 달릴 때, 한국 가수들이 미국 차트를 점령할 때 할아버지는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뭘 했나? 그 사람들은 달라. 그리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새벽이었습니다. 공항은 이미 분주했죠.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밟았던 땅, 그때는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됐고 시체가 거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공항 중 하나가 서 있죠. 그 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말을 잊지 못하셨을 겁니다. 동두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한미군 210 포병여단 M279가 배치될 부대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들, 공장들, 물류센터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효율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빠르구나. 모든 게 빠르구나. 210 포병여단 기지에 도착했을 때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여단장 스미스 대령이 저를 맞았죠. 예전에 독일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습니다. 워렌 박사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네. 나도 몰랐어. 그냥 와야 할 것 같았네. 스미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군인들은 그런 겁니다. 어떤 것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합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스미스 대령이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M279A2 배치 발표 이후 각국의 반응, 현지 분위기. 예상했던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군 쪽 분위기가 좀 다르네. 어떻게 다른가? 담담하다고 해야 하나. 놀라거나 흥분하는 기색이 없어.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영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역사가 가르쳐 준 겁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살아남으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 눈을 감으면 당한다는 것. 기지 내부를 걷다가 미군과 한국군 장교들이 함께 지도를 펼쳐놓고 논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었지만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웃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협업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졌네. 많이 달라졌지. 예전에는 우리가 주도하고 한국군이 따라오는 형태였어. 하지만 지금은 한국군이 먼저 제안하네. 의견을 내고 반론도 펼치고.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우리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내놓을 때도 있어.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한국군은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었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제안하고, 스스로 결정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기지 내 식당 창가에 앉았습니다. 스미스 대령과 함께였죠. 스미스, 솔직하게 물어보겠네. 자네는 이 배치의 진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나? 스미스 대령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죠. 공식적으로는 북한이지. 하지만 워렌, 자네도 알지 않나? 북한은 이미 관리 가능한 수준이야.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재래식 전력은 한국군만으로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어. 그래서 스미스 대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쪽 방향으로? 시선은 늘 저기를 향하고 있지. 서해 넘어. 우리 모두 알고 있어. 말하지 않을 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 발표문에는 늘 같은 문장이 들어갑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억제력 강화. 저도 수없이 그 문장을 썼죠. 하지만 회의실 안에서 북한을 진지하게 논의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해, 평택, 그 일대가 왜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북아 전체의 균형이 걸린 곳이니까요. 그곳이 흔들리면 태평양 전체가 흔들립니다. 재밌는 건 말이야. 한국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국군 쪽 반응이 너무 담담했어.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게 이 나라 사람들이야. 현실을 직시하지. 눈을 감지 않아. 오후에 한국군 관계자들과 합동회의가 있었습니다. 210포병 여단과 한국군 포병 부대 간의 연합 운용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군 장교들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힘있는 악수였습니다. 눈빛도 달랐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눈빛, 현실을 똑바로 보는 눈빛. 회의가 시작되고 한국군 작전 참모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M274T와 우리 천무 체계를 연동하면 화력 투사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서해안 방어에 있어서 상당한 시너지가 예상됩니다.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장교는 북쪽 위협이 아니라 서해안 방어를 먼저 언급했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가 진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공식적인 명분과 실제 목적의 차이를. 하지만 그는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해안 방어라는 표현을 썼죠. 절묘한 언어 선택이었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이 게임의 규칙이니까요. 좋은 분석입니다. 구체적인 연동 방안에 대해 더 논의해보죠. 제가 말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죠. 한국군은 더 이상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이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군 장성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날카롭지만 차분한 눈. 전쟁을 알면서도 평화를 원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워렌 박사님,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죠.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소통 방식이죠. 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핵심을 찌릅니다. 저는 그 솔직함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과거에는 지켜야 할 동맹으로 봤습니다. 완충지대. 솔직히 말하면 보호 대상에 가까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책임을 나누는 파트너죠. 이번 패치가 그 증거입니다. 독일 다음으로 한국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장성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제 다음 말을 기다렸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포병으로 투입됐죠. 장진호에서 동상에 걸려 발가락 2개를 잃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다르다고, 눈빛이 다르다고. 어린 시절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현실을 정확히 봅니다. 눈을 감지 않죠. 그래서 준비하는 거고, 그래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 장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녁에 기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시내를 걸어보고 싶었죠. 스미스 대령이 동행했습니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 저녁을 먹으러 나온 가족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죠.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죠. 폐허가 된 건물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이었고 어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아마 이 식당 주인 가족의 옛날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스미스, 저 사진 봐. 저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을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창밖으로 넌사인이 반짝이고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싸웠던 땅에서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저는 그 대비가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일상이었구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 일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냈구나. 이 배치가 한국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스미스 대령이 물었습니다. 인정이지?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 오늘 회의에서 느꼈지 않나? 그들의 태도를 놀라거나 흥분하지 않았잖아. 담담했어.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서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해 방향이었죠.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요함 뒤에 숨겨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해와 평택 일대가 왜 전략적 요충지인지. 그곳의 균형이 무너지면 동북아 전체가 흔들립니다. 공식적으로는 늘 북한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군도 알고 한국군도 알고 아마 한국의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동북아의 중심에서 미국과 나란히 서 있는 나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 위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눈을 감지 않으니까요. 현실을 직시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담담했던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군 포병 부대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10 포병 여단과 연합훈련을 준비 중인 한국군 부대였죠. 스미스 대령이 동행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논과 밭 사이로 현대적인 도로가 뻗어 있었고 곳곳에 군사 시설들이 보였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이 나라가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휴전선 너머에는 여전히 적이 있고 서해 너머에는 더 큰 변수가 있죠. 워렌 박사, 한국군 장비를 직접 본 적 있나? 스미스 대령이 물었습니다. 서류로는 많이 봤지. 하지만 실물은 처음이야. 놀랄 거야. 나도 처음 봤을 때 입이 떡 벌어졌으니까. 한국군 부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스미스 대령의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부대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죠. 정돈된 시설, 깨끗한 도로,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병사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깔끔했습니다. 병사들의 움직임에서 군기가 느껴졌고 시설 곳곳에서 체계적인 관리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한국군 연대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김대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 전형적인 야전 지휘관의 인상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눴는데 손아귀 힘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책상에만 앉아있는 지휘관이 아니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워렌 박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부대의 장비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대령의 안내로 장비 주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천물을 직접 봤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죠. 사진으로는 여러 번 봤지만 실물은 달랐습니다. 거대한 발사관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자체는 튼튼하면서도 기동성 있어 보였죠. 솔직히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한국이 만든 무기라고 속으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게 천무입니다.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사거리 80km에서 최대 290km까지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유도 로켓도 발사 가능하죠.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천무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살펴봤습니다. 세부 설계가 인상적이었죠. 용접 부위의 마감, 발사관의 정렬, 조준 장치의 배치, 미군의 M270이나 하이마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발전된 부분도 있었죠. 특히 사격 통제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신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죠. 자체 개발입니까? 네, 순수 국내 기술입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졌죠. 핵심 부품도 전부 국산화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무기 체계를 독자 개발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서류로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만의 철학과 기술이 담긴 무기였죠. 미국 것을 베낀 게 아니라 한국의 필요에 맞게 새롭게 설계한 겁니다. 다음으로 K9 자주포를 봤습니다. 천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155mm 자주포죠. 이 무기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등 수많은 나라가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죠. K9 앞에 서자 그 존재감이 남달랐습니다. 묵직한 포신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고 장갑은 두껍고 단단해 보였죠. K9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분당 6발 이상의 발사 속도, 40km 이상의 사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이 뛰어납니다. 혹한이든 혹서든 상관없이 작동하죠. 폴란드가 대량 도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전 기록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벌어진 분쟁에서 K9의 성능이 입증됐습니다. 혹한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고 정비 소요도 낮았죠.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도입하려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K9의 포탑을 올려다 봤습니다. 이 무기가 실전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는 이미 여러 전장에서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 더 많은 수출로 이어지고 있죠. 선순환이었습니다. 스미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럽네. 한국은 자국산 무기로 자국을 지킬 수 있어. 우리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게 진짜 독립이야. 그리고 남는 건 수출해서 돈까지 벌잖아. 스미스 대령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미국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체 개발한 무기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나라가 됐죠. 그리고 그 무기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선 겁니다. 김 대령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부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한국전쟁 당시의 흑백 사진부터 최근 연합훈련 사진까지 70년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폐허 속에서 싸우던 병사들의 사진, 그리고 최첨단 장비 앞에서 찍은 최근 사진, 그 대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워렌 박사님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 대령이 화면을 켰습니다. 지도가 떴죠? 한반도와 주변 해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ME-779A2가 210 포병 여단에 배치되면 우리 천무 부대와 연동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MT-742의 사거리와 천무의 사거리를 합치면 이 정도 범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범위는 서해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중국 해안선 일부까지도. 저는 그 지도를 한참 동안 바라봤죠. 이것이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김 대령,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배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 대령이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왜 필요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대령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서해 너머 중국 해안선이 보였죠.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만을 위해 이 정도 화력이 필요하지는 않죠. 우리도 압니다. 이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배치라는 걸. 동북아 전체의 균형을 위한 결정이라는 걸. 서해가 왜 중요합니까?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죠. 보통은 모두가 알면서도 입 밖에 꺼내지 않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외교적 수사 뒤에 숨기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역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중국이 강할 때마다 한반도는 압박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합니다. 눈을 감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춰 대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은 방법입니다. 그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존경심이었죠. 이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똑바로 바라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옆에 두고 살면서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합니다. 그게 이 민족의 강점이었습니다. 김 대령,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한국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중국과의 긴장, 북한의 위협, 그리고 이런 무기 배치를 김 대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현실적입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공짜로 오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역사가 가르쳐 줬으니까요. 힘이 없으면 짓밟힌다는 걸.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방력 강화를 지지합니다. 물론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강해져야 한다는 데는 거의 모두가 동의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죠. 한국인들은 전쟁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직접 겪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죠. 그래서 평화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부대 내 훈련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훈련 중이었죠.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반응했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기계와 달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 병사들 얼마나 훈련받은 겁니까? 제가 김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입대한 지 1년 미만입니다. 한국은 징병제라서 복무기간이 짧죠. 하지만 훈련 강도가 높습니다. 1년 미만이라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정도 숙련도를 1년 안에 만들어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미군에서도 저 수준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릅니다. 배우는 것도 빠르고 적용하는 것도 빠르죠. 위기 상황에서 더 그렇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느리면 죽는다는 걸, 준비 안 되면 당한다는 걸. 김 대령의 말에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죠. 뼈아픈 역사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오후에 스미스 대령과 함께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죠. 스미스, 자네는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화력? 위치? 그것도 있지. 하지만 핵심은 신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의 무기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다는 신뢰. 이 나라가 중국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신뢰. 그리고 이 나라가 자체 전력으로 우리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신뢰. 김대령 봤지 않나? 그는 직접적으로 말했어. 중국 견제라는 걸 안다고. 그리고 그 역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그런 파트너가 어디 있어? 스미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놀랐네? 보통은 다들 알면서도 안 하는 말인데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다니. 그게 한국이야. 눈을 감지 않아. 현실을 똑바로 보지.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거야. 숨기고 회피하는 동맹은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동맹은 믿을 수 있지. 저녁에 숙소에서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 대령의 솔직한 발언, 훈련하는 병사들의 눈빛, 천무와 K9 앞에서 느꼈던 묘한 감정. 그런 것들은 수치나 데이터로 표현할 수 없죠.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한국의 밤. 멀리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 평화 뒤에는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천무, K0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 그들이 있기에 이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천무와 K9, 그 무기들이 상징하는 것. 그건 단순한 화력이 아닙니다. 독립이죠. 자주 국방이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죠. 그리고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만이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중국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 현실 앞에서 눈을 감지 않습니다. 직시하고 준비하고 강해집니다. 그게 이 민족의 생존 방식입니다.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은 민족. 그들의 DNA에는 생존 본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함께 갈 파트너로, 함께 동북아의 균형을 지킬 동맹으로 M274 쿠웨이트는 그 선택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선택에 부응할 겁니다. 오늘 본 것들이 그 증거였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의 어둠이 펼쳐져 있었죠.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천무, KI9, 훈련하는 병사들, 그리고 김 대령의 눈빛.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질문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한국의 역사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물론 전에도 공부한 적이 있죠. 국방부에서 서태평양 전략을 담당하려면 기본적인 역사 지식은 필수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직접 그 땅을 밟고 온 후라 그런지 역사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왔죠. 한국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국력이 약해지면 반드시 침략당한다는 것. 예외가 없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이름만 들어도 피비린내가 나는 사건들이죠. 그리고 그 사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한국이 선택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싸울지 말지, 어떻게 싸울지 그런 선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당했죠. 임진왜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본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조선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200년 가까이 평화가 지속되면서 군사력이 약해져 있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가 됐고 수백만 명이 죽거나 끌려갔습니다. 7년간의 전쟁. 그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죠.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40년 후 병자호란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청나라였죠.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7일간 버티다가 결국 항복합니다. 삼전도의 굴욕, 왕이 적장 앞에 무릎 꿇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 두례를 행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중 상당수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죠. 일제강점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35년간 나라를 빼앗겼죠.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고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고문당하고 처형당했죠. 한 민족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치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할아버지가 직접 싸웠던 전쟁이죠. 3년간의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서울은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됐죠.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일 뿐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역사를 알면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배웠죠. 뼈 아프게 배웠습니다. 약하면 당한다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짓밟힌다는 것을, 평화는 빌어서 오는 게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걸. 워싱턴에 도착한 후 저는 국방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밀린 업무가 산더미였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국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데이비드 첸, 중국계 미국인으로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담당으로 일하는 친구였죠.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토머스, 한국 다녀왔다며? 데이비드가 맥주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며칠 전에 돌아왔어. 어땠어? M277 기후 배치 건으로 갔다면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솔직히 말하면 좀 충격받았어. 충격? 왜?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강했거든. 무기도 그렇고 병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태도가. 데이비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태도?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 눈을 감지 않아. 중국 얘기도 직접적으로 하더라고. 이번 배치가 중국 견제용이라는 거 안다고. 그리고 그 역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데이비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응. 한국군 대령이랑 얘기했는데 숨기지 않더라. 모두가 알면서도 안 하는 말을 당당하게 하더라고.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그게 한국이야. 그 사람들은 역사에서 배웠거든. 눈을 감으면 당한다는 걸. 자네도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한국 역사를 봐. 주변 강대국한테 얼마나 당했는데. 중국, 일본, 몽골 번갈아 가면서 쳐들어왔잖아. 그런데도 살아남았어? 어떻게 살아남았겠어? 현실을 직시했으니까, 적응했으니까, 그리고 기회가 오면 강해졌으니까. 저는 데이비드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한국은 생존의 달인입니다. 수천 년간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았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생존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데이비드, 자네 중국계잖아.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어떻게 보여? 데이비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당연하지. 중국은 한국을 불편해해.
역사적으로 조공과 책봉 관계였거든. 형식적인 외교 관계였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질서였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자기들을 견제하잖아.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한국의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다 무시 못할 수준이야. 중화 질서의 변방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국가가 된 거지.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거야. 조공과 책봉 관계라. 그게 정확히 뭔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외교 질서야. 주변국 왕이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고 황제가 그 왕을 책봉하는 형식이지. 하지만 이건 형식적인 예를 갖추는 외교 관계였어. 조선은 내정과 외교에서 완전히 독립적이었고 중국이 직접 지배한 적은 없어. 일종의 국제 질서였던 거지. 하지만 중국은 그걸 자기들 중심의 질서로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한국의 위상이 더 거슬리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역사였죠?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지금 한국은 더 이상 어떤 나라의 변방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강국이죠. 그리고 그 변화가 지역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더 중요한 거구나. 우리한테. 그렇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겠어? 일본은 역사 문제로 복잡하고, 대만은 너무 작고 민감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만큼 확실한 파트너가 어디 있어? 경제적으로도 강하고, 군사적으로도 강하고, 무엇보다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아. 저는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데이비드의 말이 맞았죠.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입니다. 지리적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태도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중국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맞서 준비하는 태도. 그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데이비드, 한 가지 더 물어볼게. 한국이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데이비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역사 때문이야. 한국은 중국한테 수없이 당했어.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지.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굴욕을 겪으면서도 결국 다시 일어섰잖아. 일제강점기 35년을 겪으면서도 독립을 쟁취했고 한국전쟁 때 나라가 폐허가 됐는데도 다시 세웠어. 이런 민족이 중국을 두려워하겠어? 그들은 알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그 자신감이 있는 거야. 저는 데이비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무기나 기술이 아닙니다. 정신입니다. 역사에서 배운 교훈, 그리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한 불굴의 의지. 그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며칠 후 저는 국방부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출장 보고였죠. 공식적인 내용은 MB-7세 게이트 배치 준비 상황과 한국군의 연합 운용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후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워렌 박사,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군사 강국이 됐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역사 때문입니다. 역사요? 네. 한국은 역사에서 아주 비싼 수업료를 냈습니다. 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뼈 아프게 경험했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 역사가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게 한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죠. 전쟁이 뭔지 아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평화는 빌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걸. 그래서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준비하고 계속 강해지죠. 그게 한국식 평화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국방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따로 할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가 커피를 권했습니다. 워렌 박사, 좋은 발표였어.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한국을 직접 보고 와서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나?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왜? 한국은 현실을 직시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옆에 두고 살면서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준비하죠. 이런 파트너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본은 과거사 때문에 복잡하고, 대만은 너무 작고 민감합니다.
한국만큼 확실한 파트너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방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네. 한국은 특별한 나라야. 그리고 그 특별함은 그들의 역사에서 나온 거지. 맞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뭔지 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전쟁을 피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도 알죠. 압도적인 힘. 그게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국방차관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워렌 박사, 자네는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더 강해질 겁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역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줬으니까요. 멈추면 당한다는 걸.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함께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뒤따라오는 동맹이 아닙니다. 나란히 가는 파트너입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가진 힘의 원천, 그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아니었죠. 역사였습니다. 뼈아픈 역사, 그리고 그 역사에서 배운 교훈,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한국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나라, 그런 나라만이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싸웠던 그 땅,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죠. 한국은 앞으로도 강해질 겁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게 그들의 생존 방식이니까요. 워싱턴에서의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회의, 보고서, 브리핑. 익숙한 루틴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특히 한 가지 질문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른가?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질문이었죠. 동맹국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우리 일의 핵심이니까요. 저는 한국의 발전 속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뒤지면서 저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같은 궤적을 보여줬죠. 후발주자로 시작해서 빠르게 추격하고 결국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패턴. 예외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전제품을 봤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라디오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죠.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성과 LG가 세계 가전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모든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 자동차는 웃음거리였죠. 품질이 형편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차가 처음 팔릴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게 차냐? 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대기아가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입니다. 품질 면에서도 일본차, 독일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죠. 불과 40년 만에 이룬 변화입니다. 반도체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전 1983년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업계에서는 코웃음을 쳤죠. 후발주자가 무슨 반도체야? 라고요. 그때 삼성과 세계 선두업체의 기술 격차는 10년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죠. 미친 듯이 투자하고 미친 듯이 연구했습니다. 결과는요, 지금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10년 격차를 뒤집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죠. 조선업도 똑같았습니다. 1970년대 초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외국 은행들은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나라가 무슨 배를 만드냐고요. 하지만 정주영은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말했죠. 우리 조상들은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결국 대출을 받아냈고 조선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조선업의 절대 강자입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 수준이죠. 저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분명한 패턴이 있다. 한국인들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 그게 뭘까? 답을 찾은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국방부 내 한국 전문가 마이크 리와 점심을 먹다가 이 얘기를 꺼냈죠. 마이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서울에서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뭔가 비결이 있는 거 아니야? 마이크가 웃었습니다. 비결이라. 글쎄,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 뭐든 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지.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난리가 나고 배송이 하루만 늦어도 불만이 터져. 그게 일상에서 사업으로, 사업에서 국가 전략으로 이어진 거야. 그냥 성격이 급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다가 아니야. 마이크가 진지해졌습니다. 빨리빨리는 조급함이 아니야. 생존 방식이지. 한국 역사를 봐. 항상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잖아. 느리면 당했어. 준비 안 되면 짓밟혔고. 그 역사가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진 거야. 빨리 움직여야 살아남는다는 본능. 그게 빨리빨리 문화의 본질이야. 저는 마이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일리가 있었죠.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죠. 역사가 만들어낸 집단적 습관. 느리면 죽는다는 무의식적 공포. 그게 한국을 움직이는 엔진이었습니다. 근데 마이크, 빠르기만 하면 뭐해? 품질이 떨어지면 소용없잖아. 그게 포인트야. 마이크가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빠르면서도 품질을 유지한다는 거야. 아니, 빠르면서도 품질을 높여. 보통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잖아. 빠르게 하려면 품질이 떨어지고, 품질을 높이려면 시간이 걸리고. 근데 한국은 둘 다 해. 어떻게? 미친 듯이 일해서. 밤새워서, 주말 반납해서, 휴가 포기해서. 그렇게 시간을 압축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출장 때 본 장면들이 떠올랐죠. 210호병 여단에서 만난 한국군 장교들. 그들의 눈에는 피로가 있었지만 동시에 열정도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아침 일찍 훈련하고 그들에게 적당이라는 개념은 없어 보였죠. 며칠 후 저는 한국의 군사 기술 발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죠. 민간 분야에서 보였던 그 패턴이 군사 분야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KF-21 보람에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죠.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자동차나 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 전투기는 항공기술의 정점이야.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이나 하는 거지.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이지만 이미 시제기가 날고 있죠. 성능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F-35나 F-22에 비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한국이 전투기를 자체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미사일 기술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협정 때문에 미사일 사거리에 제한이 있었죠. 처음에는 180km, 나중에 300km, 그 다음 800km. 그러다 몇 년 전 그 제한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제한이 풀리자마자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죠.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현무 시리즈 미사일.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불과 몇 년 만에 개발해낸 겁니다. 보통 이런 무기 개발에는 10년, 20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그걸 몇 년 만에 해냈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솔직히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나라는 제한만 풀리면 즉시 달려나간다. 기다리지 않아.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바로 치고 나가지.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발견을 데이비드에게 공유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죠. 데이비드, 한국의 미사일 개발 속도 알아? 어느 정도는. 왜? 미사일 지침이 풀리고 나서 한국이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알면 놀랄 거야. 거의 즉각적이었어. 마치 이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거야. 뭐? 한국은 아마 이미 다 준비해놓고 있었을 거야. 설계도, 기술, 인력 다 갖춰놓고 제한이 풀리기만 기다렸던 거지. 그게 한국식이야. 허락을 받기 전에 준비부터 해놓는 거지. 허락이 떨어지면 바로 실행에 옮기고. 그게 가능해? 제한이 있는데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 제한은 생산과 배치에 대한 거잖아. 연구와 설계는 막을 수 없어. 한국은 그 틈을 이용한 거야. 공식적으로는 제한을 지키면서 비공식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거지. 영리한 전략이야. 저는 데이비드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영리한 나라였죠.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준비를 해놓는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즉시 행동한다. 이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민첩성이었죠. 다음 주, 저는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이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 발전 속도와 그 의미에 대해서요. 회의실에는 서태평양 전략을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제한만 풀리면 즉시 움직입니다. 미사일 지침이 풀린 후의 행보를 보세요. 불과 몇 년 만에 수천 킬로미터급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KF-91 전투기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워렌 박사, 그 속도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너무 빨리 강해지면 통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한국의 속도는 위협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빠르면서도 무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속도와 신중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이지만 방향은 정확합니다. 우리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한국이 강해지는 건 우리에게 이익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만큼 효과적인 파트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은 역사 문제로 한계가 있고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경제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강해지는 게 왜 문제겠습니까? 국방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네. 한국의 성장은 관리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활용해야 할 기회야. 중요한 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그 성장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지.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 나라의 특별함이 더 선명하게 보였죠. 한국의 속도는 조급함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역사가 가르쳐준 교훈이죠. 느리면 당한다. 준비 안 되면 짓밟힌다. 그래서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항상 달립니다. 그게 그들의 DNA에 새겨진 생존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무모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있고 전략이 있고 목표가 있죠. 한국은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빠릅니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곳은 과감히 버립니다. 효율적인 속도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와 함께 가는 건 우리에게 행운이다.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똑똑한 파트너. 어디서 찾겠는가? 한국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할아버지가 피 흘리며 지킨 그 땅.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경이로웠죠. 하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만들어낸 필연이었죠.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 의지가 한국을 움직이는 엔진이었습니다. 빨리빨리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급함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질주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한국에 관한 자료를 계속 모았죠. 그러던 어느 날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내부 네트워크에서 한국 관련 토론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시작은 한 분석관의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성장 추세와 전망이라는 제목이었죠. 보고서의 핵심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내부 네트워크에 올라오자마자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분석관들이 너도 나도 의견을 내놓았죠. 저는 그 토론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죠. 한쪽은 한국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동맹이 강해지는 건 좋은 일이다.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 우리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런 의견들이었죠. 하지만 다른 한쪽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빨리 강해지고 있다.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독자 행동의 가능성이 커진다. 핵무장 논의까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목소리였죠. 저는 그 토론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증거였죠. 예전에는 한국이 이런 토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켜야 할 동맹,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의 행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분석하고 전망하고 이건 한국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보고서를 작성한 분석관을 만났습니다. 제임스 밀러, 30대 후반의 젊은 분석관이었죠. 서태평양 지역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자네 보고서 잘 봤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네, 박사님. 솔직히 한국은 요즘 제가 가장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가? 밀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측이 안 된다? 네. 대부분의 나라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성장 속도, 발전 방향, 한계점, 데이터를 보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예상을 계속 뛰어넘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한국 군사력 전망 보고서를 썼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네는 한국을 어떻게 보나? 위협인가? 기회인가? 밀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네. 한국이 강해지는 건 분명 기회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좋은 파트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질문도 생깁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항상 일치할 것인가? 독자 행동의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요. 저는 밀러의 솔직함에 감사했습니다. 이건 국방부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질문이었죠. 하지만 대부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동맹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요. 밀러,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자네는 한국을 직접 가본 적 있나?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게. 직접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밀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그들이 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속도가 왜 위협이 아니라 자산인지. 저는 밀러에게 제 한국 출장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김 대령과의 대화, 훈련장에서 본 병사들, 천무와 K9 앞에서 느꼈던 감정들. 밀러는 진지하게 들었죠.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좀 다르게 보이네요. 저는 데이터만 봤거든요. 숫자, 그래프, 통계.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 못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야, 밀러. 한국을 이해하려면 숫자만 봐서는 안 돼. 역사를 봐야 하고, 문화를 봐야 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봐야 해. 그러면 왜 한국이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될 거야. 다음 주, 저는 국방부 고위급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였죠. 여러 나라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일본의 방위력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언급됐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최근 군사력 발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KF-V11 전투기 개발 현황, 미사일 능력 향상, 해군력 증강 계획. 발표가 끝나자 국방차관보가 질문했죠. 한국이 이 속도로 계속 성장하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나? 발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항상 예상을 뛰어넘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0년 후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 가는 군사력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방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죠. 말해보게, 워렌 박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는 건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독자 행동의 가능성은요. 한국이 너무 강해지면 우리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한국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한국은 충동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게 있어요.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 사람들은 그걸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맹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죠. 저는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군 장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건 그들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존재, 북한의 위협,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이 갖는 의미, 그들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죠. 그런 나라가 무모하게 독자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방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워렌 박사 말에 일리가 있네. 한국은 책임감 있는 나라야. 동맹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우리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이런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관리하면 되는 동맹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의 행보를 분석하고 전망하고 때로는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건 한국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플레이어가 됐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존중받는 동맹은 항상 질문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한국을 존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보는 상대에게는 질문하지 않으니까요. 이건 경계가 아닙니다. 기대입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 브리핑이 끝난 후 여러 참석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 제 의견에 동의했죠. 하지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워렌 박사,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감한 질문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내에서 핵무장 논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수 국민이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실제로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요? 한국 지도자들은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핵무장이 가져올 이익과 비용을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죠. 핵무장을 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국제 제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 모든 걸 고려하면 핵무장의 비용이 이익보다 훨씬 큽니다. 한국 지도자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상황이 바뀌면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 그 신뢰가 흔들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MB-70AT 배치도 그 일환이고요. 한국에게 우리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데이비드와 다시 만났습니다. 브리핑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죠. 한국에 대한 논의가 정말 뜨겁더라고. 예전에는 이런 적 없었어.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한국이 달라졌으니까. 예전에는 그냥 지켜야 할 동맹이었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한국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 그래서 우리가 더 주목하는 거야. 근데 데이비드, 솔직히 물어볼게.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어떻게 보여? 지금 이 상황이. 데이비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불편하겠지. 아주 많이. 왜? 생각해봐.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어떤 나라야? 역사적으로 조공과 책봉 관계를 맺었던 나라. 지리적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미국과 손잡고 자기들을 견제하고 있어.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기분일 수도 있어. 배신이라. 물론 그건 중국의 착각이지. 한국은 중국의 소유물이 아니었으니까. 역사적으로도 독립국이었고. 하지만 중국은 동아시아를 자기들 영향권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한국이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게 불편한 거야. 저는 데이비드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었죠.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이죠. 이 긴장 속에서 한국은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데이비드, 한국이 이 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 봐. 한국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 역사적으로 늘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았잖아. 그들은 균형 잡는 법을 알아.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 그게 한국의 생존 전략이야. 우리에게 완전히 기울지 않는다는 건
좀 불안하게 들리는데 불안해할 필요 없어. 한국은 안보에 있어서는 확실히 미국 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다만 경제나 외교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일 뿐이야. 그게 현명한 전략이지. 우리도 그걸 이해해야 해. 저는 데이비드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현실주의적인 나라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익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익은 명확합니다. 안보는 미국과 함께, 경제는 다양하게. 이건 무모한 줄타기가 아닙니다. 계산된 전략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미국 내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려하고 어떤 이들은 기대하죠.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미국은 한국을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더 진지하게 논의합니다. 질문하고 분석하고 전망하죠. 이건 경계가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관심.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동맹의 가치를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동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은 더 이상 지켜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한국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걸 환영해야 합니다. 경계가 아니라 기대로 ME-7AT 배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관련 서류가 오가고 한국에서는 210포병 여단이 수용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배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한 가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무기가 한국에 도착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단순히 화력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텐데 그 답을 찾은 건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국방부에서 한미연합 화력 운용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죠.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사무실에서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커피가 식는 줄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서해에서의 충돌, 그리고 더 큰 규모의 분쟁까지. 각 시나리오에서 ME-77A2와 한국군의 천무, K9이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분석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화력이 합쳐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었죠. 미군의 ME-75A2가 장거리 정밀 타격을 담당하고 한국군의 천무가 중거리를 커버하고 K9은 자주포가 근거리 화력 지원을 합니다. 세 체계가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맞물려 돌아갔죠. 마치 처음부터 함께 설계된 것처럼 각각의 무기가 가진 빈틈을 다른 무기가 메워주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한국군은 오래전부터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염두에 두고 무기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들의 천무와 K9은 미군 장비와 호환되도록 설계됐죠. 통신체계, 사격 통제 시스템, 탄약 규격까지 모든 게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준비, 그게 이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통합이었죠. 두 나라의 군사력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의 동맹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합군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스미스 대령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 현지 상황이 궁금했죠. 스미스, 배치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네, 순조롭습니다. 한국군 쪽 협조가 정말 좋아요.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 놓더라고요. 시설 점검도 끝났고 탄약 저장소도 이미 확보해뒀습니다. 역시 한국답군. 그런데 박사님,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뭔가? 한국군이 연합훈련 시나리오를 제안해왔습니다. 상당히 정교한 계획이에요. ME-708와 천무, K9을 연동하는 화력 운용 계획인데 솔직히 우리 측에서 제안하려던 것보다 더 발전된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다 잡혀 있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죠.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ME-779AT가 오기 전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무기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니 어쩌면 확신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이었죠.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준비부터 해놓는 것, 기회가 오면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미사일 지침 해제 때도 그랬죠. 제안이 풀리자마자 바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스미스, 그 계획 받아들여. 한국군 제안대로 진행해도 좋아. 알겠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저도 그 계획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한국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하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어.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지.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주 국방부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미 연합전력 통합에 관한 전략 회의였죠.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회의의 결론이 향후 수년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테니까요. 회의의 핵심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과의 군사적 통합을 어디까지 진행할 것인가, MB-762 배치를 시작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죠. 발표자가 화면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이 표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미군과 한국군의 전력 배치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색깔로 구분된 아이콘들이 서해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현재 한미연합 전력의 배치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군과 한국군의 전력이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MEB-7C-A2 배치가 완료되면 이 연동성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국방차관보가 질문했죠. 한국군의 자체 전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천무다연장 로켓, K9 자주포, 현무 미사일 시리즈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천무와 K9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죠.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 성능이 검증된 무기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우리 없이도 자체 방어가 가능한 건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감한 질문이었죠. 발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보면 한국은 북한에 대해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필요하고 중국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하면 미군의 존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국방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죠. 말해보게 워렌 박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한국이 자체 방어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국과 미국이 함께일 때 무엇이 가능한지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십시오. ME-7C-A2와 천무, K9이 연동되면 서해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군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군 단독으로도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둘이 합쳐지면 가능해집니다. 이게 동맹의 의미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거죠. 시너지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싸울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전력은 우리의 전력을 보완하고 우리의 전력은 그들의 전력을 보완합니다. 이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상호성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핵심입니다. 국방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네.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야. 공동 책임을 지는 파트너지.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참석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부분 제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죠. 하지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워렌 박사, 한국이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가 되면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영향력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를 지배하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우리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지시하는 관계에서 협력하는 관계로. 그게 더 건강한 동맹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납득한 표정은 아니었지만 이해는 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죠. 할아버지의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들, 젊은 할아버지가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국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는 사진, 폐허가 된 서울 거리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22살이었죠. 지금의 저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전쟁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죠. 70년 전 할아버지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때 한국은 폐허였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사라졌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전쟁에서 동상으로 발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사셨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췄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죠?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지역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켜지는 나라에서 함께 지키는 나라로. 그 변화가 불과 7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자신이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걸. 내가 뭘 했나? 그 사람들은 다르다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죠. 술집 구석 자리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데이비드, 요즘 한국에 대해 많이 생각해. 또 한국이야. 자네 요즘 한국 전문가 다 됐네. 저는 웃었습니다. 직접 가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 뭔데? 한국은 변했어. 완전히. 예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른 나라야. 그리고 그 변화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해.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해.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진 건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위상이 달라졌어. 예전의 한국은 지켜야 할 나라였어. 약하고 가난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 하지만 지금은 어때?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야. 군사력도 세계 6위권이고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야. 마야, 한국의 성장은 정말 놀라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태도야. 데이비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태도? 응. 한국은 이제 당당해. 예전처럼 미국 눈치를 보지 않아. 물론 동맹을 존중하지. 하지만 굽신거리지는 않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의견을 말해. 때로는 우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게 건강한 동맹이야?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야, 한국은 더 이상 순종적인 동맹이 아니야. 생각하는 동맹이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야. 무조건 따르는 동맹은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반론을 제기하는 동맹은 믿을 수 있지. 왜냐하면 그런 동맹은 진심으로 함께하기 때문이야.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거니까.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됐어. 뒤에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는 나라. 그리고 그 위치는 한국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야. 우리가 허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거지.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정말 한국 팬이 됐구나. 팬이라기보다는 인정하게 됐다고 해야 할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그리고 그 저력의 근원을. 근원이 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역사야. 한국의 역사. 그들은 약했을 때의 대가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다시는 약해지지 않으려고 해. 그 의지가 한국을 움직이는 힘이야. 그리고 그 힘은 쉽게 꺾이지 않아. 역사가 만들어낸 힘이니까. DNA에 새겨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한국에서도 같은 별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평양 건너 10,000km 떨어진 그 나라에서도. 한국은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지켜지는 나라에서 함께 지키는 나라로. 그 변화는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상징이 바로 MB740A2입니다. 강철비. 이 무기가 한국에 배치된다는 건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할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그 땅, 70년이 지난 지금 그 땅 위에는 강한 나라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미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죠. 그게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의 동맹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ME7기 배치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워싱턴의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스미스 대령에게서 전화가 왔죠. 간단한 보고였습니다. 배치 완료.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한국군과의 연동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보고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건너 한반도에서는 역사적인 변화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강철비가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북아시아의 균형이 조용히 바뀌었죠. 며칠 후 저는 국제 정세 분석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각국의 반응이 담겨 있었죠. 예상대로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죠.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략적 도발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컸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과 톤이 달랐죠. 과거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같은 표현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비난은 하지만 위협의 강도가 낮아졌죠. 마치 항의는 해야 하니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반발, 실질적인 행동은 없었죠. 저는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달라진 겁니다. 한국을 건드렸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진 거죠. 예전에는 한국이 만만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약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천무, K9 현무 미사일, 그리고 이제 ME-779A2까지. 한국의 화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화력이 미군과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미국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건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 연동이 훨씬 더 긴밀해졌습니다. 서류상의 동맹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군. 그 차이가 계산을 바꾼 겁니다. 데이비드를 만나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중국 반응 봤어? 응, 봤지. 생각보다 약하더라. 그렇지, 나도 그렇게 느꼈어. 예전 같으면 훨씬 강하게 나왔을 텐데.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이 달라진 거야. 한국을 건드리는 게 예전보다 훨씬 부담스러워진 거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이제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그게 억제력이지. 마야, 진짜 억제력은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야. 상대가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지. 한국은 그 능력을 갖췄어. 이제 아무도 쉽게 한국을 건드리지 못해. 계산이 안 맞으니까. 저는 데이비드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변했습니다. 단순히 강해진 게 아니라 건드리기 어려운 나라가 됐죠.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요란하게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준비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한미연합훈련 영상을 봤습니다. MB-7A2와 천무가 동시에 발사되는 장면이었죠. 수십 발의 로켓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장관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화력이 실제로 사용될 일이 없기를, 이 무기들이 영원히 훈련에서만 쓰이기를. 그게 진짜 목표니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 강철비는 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그게 억제력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국방부 내부 세미나에서 공유했습니다. ME-779A2 한국 배치의 진정한 의미는 화력 증강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억제력입니다. 이 무기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 건드리면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중국의 반응을 보세요. 예전보다 훨씬 신중해졌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건 손해다.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억제력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억제력이 실패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억제력이 실패할 확률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률은 우리의 준비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더 강하게 준비할수록 억제력이 실패할 확률은 낮아집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준비하는 겁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국방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워렌 박사 좋은 발표였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자네는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 이 수준에서 멈출까? 아니면 계속 강해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담아 대답했죠. 계속 강해질 겁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확신하나? 역사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사. 그들은 약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 역사가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져 있죠.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 의지가 한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국방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네? 한국은 특별한 나라야. 전쟁을 겪어본 나라만이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평화를 지키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아는 법이지.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압니다. 전쟁이 뭔지, 전쟁이 가져오는 고통이 뭔지, 그래서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알고 있죠. 평화는 비로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걸. 그래서 준비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역설. 그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할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국전쟁 때 찍은 사진들, 젊은 할아버지, 폐허가 된 서울, 굶주린 아이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게 뭘까? 단순히 땅덩어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의 미래, 그들의 희망, 그들의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됐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적인 강국이 됐죠.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 모든 면에서 할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그 땅 위에 이런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다음 주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출장이었죠. ME-71A2 배치 후 첫 한미연합평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그때는 관찰자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파악하려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동료의 시선이었죠. 함께 가는 파트너를 만나러 온 느낌. 210 포병여단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스미스 대령이 저를 맞았죠. 박사님 다시 오셨군요. 배치된 ME-71A2를 직접 보고 싶었네. 스미스 대령의 안내로 장비 주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M279AQ를 직접 봤습니다. 한국 땅에 배치된 강철비, 거대한 발사관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그 옆에는 한국군의 천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무기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게 동맹의 모습이구나. 서류상의 약속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동맹. 함께 서 있고 함께 지키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대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솔직한 대화를 나눴던 그 한국군 대령이었죠. 그는 변함없이 날카로운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렌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김 대령. MP-75A2가 잘 자리 잡은 것 같군요. 네, 우리 부대와의 연동도 원활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함께였던 것처럼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한국군이 미리 준비해뒀기 때문이겠죠. 김 대령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는 한국군의 기본입니다. 준비 안 하면 당하니까요. 우리는 잠시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대 주변을 산책하면서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죠.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 대령,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한국 군인으로서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ME-759A2 배치, 한미 동맹 강화, 한국의 군사력 성장, 이 모든 게 김 대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겁습니다. 무겁다? 네. 힘이 커지면 책임도 커지니까요. 우리는 이제 더 많은 걸 기대받고 있습니다. 미국에게서도 지역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하지만 그건 좋은 부담입니다. 성장의 증거니까요. 저는 김 대령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이게 한국군의 태도구나. 힘이 커지면 과시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느끼는 것. 겸손하지만 당당한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김 대령,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대령이 서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더 강해질 겁니다. 하지만 더 조용해질 겁니다. 조용해진다? 네. 진짜 강한 나라는 조용합니다.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국은 그런 나라가 되려고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준비하는 나라, 과시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김 대령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강한 나라일수록 조용하다. 과시하지 않는 힘이 가장 오래간다. 한국은 그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남산 쪽으로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봤죠.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도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가 됐죠. 그 변화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많은 나라를 봤다. 대부분은 힘을 원했다. 강해지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중 일부만이 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힘은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힘은 독이 된다. 한국은 다르다. 이 나라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전쟁이 뭔지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막을 힘을 준비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역설, 그 역설을 이해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다. 미국이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서게 된 이유는 단순한 동맹이 아니다. 같은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70년간의 성장, 그 성장이 한국을 변화시켰다. 지켜지는 나라에서 함께 지키는 나라로. 그래서 이제 한국은 아무도 쉽게 건드릴 수 없다. 너무 강해서가 아니다. 너무 단단해서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과시하지 않지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싸웠던 땅, 제가 이제 파트너로 인정하는 나라, 그 나라가 저 멀리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지켜지는 나라에서 함께 지키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미국과 나란히 서는 자리였습니다. 동북아의 균형을 지키는 자리, 평화를 수호하는 자리. 할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땅 위에 이제 강한 나라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강철비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떨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그게 억제력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억제력을 완성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이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계산이 달라졌으니까요. 한국을 건드리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니까요. 그게 평화입니다. 힘이 만들어낸 평화. 준비가 만들어낸 평화. 한국은 그 평화를 지킬 겁니다. 멈추지 않고 준비하면서, 과시하지 않고 단단해지면서, 그게 한국의 방식이니까요. 역사가 가르쳐준 생존의 방식. 그리고 저는 그 나라의 동맹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함께 갈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